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냈었고 그 숙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많으신 분들이 숙제를 또 내시고 그랬었어요. 네. 자, 우리 교재 29쪽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드웨어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이상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컴퓨터에 CPU가 문제가 있는지 메모리가 문제가 있는지, 느리고 빠른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은요, 윈도우가 안 켜집니다. 일단 정지돼요. 예를 들면 건전지가 이 안에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시계 건전지. 예. 근데 그 건전지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을 사용하다가 건전지 수명이 다 되면, 다 방전이 되고 나면 건전지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껐다 켰을 때 컴퓨터가 멈춰요. 그게 컴퓨터 내의 시간과 날짜를 기억시켜주는 건전지거든요. 우리 전자시계처럼. 근데 그런 건전지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일단 멈춰요. 그러면 그거는 뭐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만 다시 고쳐주면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만, 또 껐다 키게 되면 또 그런 정지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컴퓨터 본체에 있는 건전지를 빼서 주변에 있는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2개 1,000원 정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말은 이제 쉽죠. 예,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제가 우리 강사 컴퓨터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설치했는데, 그래픽 카드를 설치를 하고 나서 전원을 켜니까 화면이 안 움직여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보니까는 접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그게 결함인 거죠. 고장이 아니라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예 안 켜집니다. 파워는 들어갔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뺐다가 다시 결합을 해서 이제 전원을 켜놓으니까는 그때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첫 번째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인보드 연결된 부품들의 연결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그거 해요. 이 일을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삑 하고 한번 소리를 내기도 해요. 언제 삑 소리를 내냐? 기계를 뭐를 뺐다 꼈다 교체를 했어요. 뭐를 추가했어요. 안 쓰는 물건을 뺐어요. 그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그리고 전원을 켜면 삑 하는 소리가 나면 오케이, 이상 없음 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삑삑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고장이 아니라, 고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장이 잘 안 나고요, 결합을 잘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파워를 끄고 다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잘 쓰던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언제 그러냐면 이사 와서 컴퓨터를 켰더니 삑삑삑삑 거려요. 이유는 뭐다? 차 안에서 흔들린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이나 이런 경우는 안 그런데 데스크탑은 세워놓잖아요. 근데 메인보드가 세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눕혀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서 있어요. 세로로 서 있는 곳에 가로로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예전에는 눕혀 있었단 말이에요. 가로로 메인보드가 눕혀 있었고 거기에 수직으로 꽂혀 있었어요. 장치들이 흔들려도 이상은 없는데, 지금은 메인보드가 세로로 서 있고 부품이 가로로 꽂혀 있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서 흔들리면 부품이 연결된 부분이 느슨해져서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짐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이쪽에서 저쪽 사무실로 옮긴다든지 할 때 흔들리는 일이 생기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삑삑삑삑 하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전원을 끄고 라사를 열어가지고 안에 꽂혀있는 부분, 회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힘을 줘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파워를 켜보시면
그래서 이상 없이 화면이 나오면 그때 이제 뚜껑을 덮으시면 되겠죠. 교재 32쪽에 보시면은 이게 뭐 윈도우 10 해서 시작 메뉴가 다시 등장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과거에 처음에 나왔던 윈도우 뭐 1.0, 그다음 윈도우 3.0, 그다음 윈도우 95, 윈도우 98. 우리 윈도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윈도우가 처음 1.0으로 등장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뭐 3.0도 있고 그다음에 3.1도 있고 그러다가 95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어요. 95년도 버전이죠. 그다음에 98년도 버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밀레니엄 에디션 2000년에. 윈도우 2000도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2000은 개인이 쓰는 윈도우가 아니고 서버용 윈도우예요. 그 다음에 XP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이 나왔고, 8.1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10이 나왔어요. 9라는 말을 안 썼죠. 9가 왜 안 썼는지 뭐 예전에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10으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윈도우 10이 최근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윈도우 10을 써봤는데 어딘가 불안해요. 불편하고.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업데이트 된 거는 제가 아직 써보질 못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이다, 좋다, 획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8점 버전이에요. 8이나 8.1 때 시작 버튼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키보드에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이 열리는데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네. 시작 버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시작을 눌러도 프로그램 목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탕화면에 우리 아이콘 스마트폰 앱 설치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작 버튼 누르면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쫙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바탕화면에 없는 프로그램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이 목록이 쫙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고 어떻게만 보인다? 그냥 바탕화면에 아이콘 깔린 것만 보이더라 이거죠. 그럼 바탕화면에 안 깔리는 아이콘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그 시작 버튼이 다시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메뉴가. 그 다음에 제어판. 오늘 이제 제어판에 들어서 잠깐 공부할 건데요. 제어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제어판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컴퓨터 내부적인 내용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 10에서는 제어판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설정이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설정.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을 때 제어판에 와서 프로그램 제거를 했었어요. 윈도우 8.1까지 항상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윈도우 10은 제어판 자체도 없고 프로그램 제거도 여기 보면 설정이라는 곳에 가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건 이제 삭제잖아요. 삭제. 이건 아이콘을 삭제하는 거고 얘를 프로그램 설치된 거를 아예 제거하는 기능. 제거. 여기서 제거를 해요. 명령을 걸면 제어판처럼 창이 떠요. 그때 제거를 다시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프로그램 제거에 들어가면 아예 쫙 목록이 보이잖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몇 가지 좀 지우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KC랩이라고 있어요. KC랩. KC랩은 전산회계 관련 프로그램인데 우리 센터에서 우리 강의실에서 9월 달에 특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303호 강의실에서는 언제 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확인을 해본 결과 왜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 삭제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하고 확인을 했어요. 저 건너편 강의실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제거하는 연습을 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삭제하면 안 되니까는 요거는 수업에 관한 건데 현재 안 하고 있다니까 얘를 한번 삭제해 보려 그래요. 자, K실앱 오른쪽 눌러서 제거 또는 더블 클릭해서 제거. K실앱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뜨면은 제거하시면 돼요. 완전히 제거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제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수업에 필요한 것만 제거하는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면 더 존이라고 있을 거예요. 더 존, 우리말로. V3 라이트 밑에, 영문 밑에 우리말로 더 존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전산에게 관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얘도 제거할 겁니다. 더 존, 이것도 삭제할 겁니다. 저는 계속 제거 중인데 지금 이제 네. 우리 K실앱 제거하고 있잖아요. 네. K실앱이 다 제거가 되면 얘를 제거해야지. 제거하는 중에 또 다른 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떠요? 현재 일 시켜놓고 또 일 시키냐?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떠요. 현재 프로그램 완전히 제거되고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는 지금 요 K실앱 제거 명령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실제 제거 작업을 하는 거죠. 몇 초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뜨고요.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나머지 자료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또 제거하겠고요. 그러면 찌꺼기가 다 제거되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찌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 하잖아요. 그 설거지까지 해주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전산에게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을 삭제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접시만 치운 거예요. 접시만. 설거지 할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히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얘를 삭제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콘만 삭제하는 거예요. 아이콘만. 그러니까 제대로 삭제하시려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어판에 가서 제거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에 가시면은 이건 제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거 명령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제거 명령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요 V3는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얘는 제거하는 기능이 없죠. 오피스도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어판 프로그램 기능에 와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V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제거가 됐고 K실앱이라고 하는 거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더 존이라고 하는 더 존 스마트 A 이렇게 써 있는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존까지 제거가 되고 나면 모비즌이라는 아이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비즌. 그것도 제거해 주세요. 지금 제 컴퓨터나 여러분 보시는 컴퓨터나 대동소이할 건데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목록을 보고 참 애매해요. 어려워요. 그렇죠?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은 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가져와 보세요. 이건 숙제는 아니에요. 우리 집 컴퓨터가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광고도 뜨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를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거 제거하세요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갑자기 V3가 왜 멈췄나요? 이 컴퓨터가? 저는 V3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떴는데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생겼나봐요. 자, 하여튼 더존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거를 했고요. 예. 모비질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모비진도 제거하세요. 저는 모비진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들어온 건데? 요 V3는요, 지금 업데이트 명령이 걸리는 바람에, 화면에 뭐라고 뜬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핸드폰에도 모비전 뜨잖아요. 핸드폰의 모비진도 필요하시면 설치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세요. 그 무슨 용도예요, 모비전이? 모비진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우리 제거한 게 그 모비준 방금 전에 이제 제거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KC랩, 그다음에 더존 이런 거.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테니까 메모를 해드릴게요. KC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더존, 그다음에 모비준인가? 모비준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모비준이라고 돼 있고요. 프로그램 제거 목록에서 삭제를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현재 안 쓰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제가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를 막 제거하면 큰일 나겠죠. 수업이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도전. 여러분 가정에는 뭐 KC랩이나 더존이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전산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없겠죠. 자, 모비즈는 역할이 뭐냐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모비즈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장하고 싶어, 동영상처럼. 자,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하고 제가 스마트폰을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하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녹화하는 기능도 있어요. 내가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를 클릭하고 뭐를 검색하고 하는 과정들을 내가 녹화를 하고 싶어요. 그때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모비진의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PC에도 모비전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모비전을 실행하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내용이 PC 모니터에 떠요. 스마트폰 모양처럼 똑같은 게 하나 떠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 요거 열어놓고 막 만지면 싫어하잖아요. 근무 시간에 핸드폰 갖고 이렇게 막 조물딱조물딱 거리면. 얘는 이렇게 내려놓으면 창이 하나 뜨는 거예요. 지금 메모장처럼 이렇게, 또는 계산기 창처럼 스마트폰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하고 키보드로 명령을 걸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뭐 카톡 온 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PC로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스마트폰 수업할 때는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공중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 띄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모비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거니까 모비전을, 그래서 모비전을 제거하자,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상단에 보니까 클린업 트리오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나와요. 없으신 분도 있겠죠? 이거는 ITQ 자격증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제거하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공부하는 자리 없으면 또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 다음에 플래시 플레이어, 아도비 리더, 뭐
뭐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니까는 지워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오피스라든지 MS 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 뭐 스탠다드 2013, 뭐 비주얼 C++ 2008,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리얼텍 이더넷 컨트롤러, 리얼텍이라고 보이나요? 네. 요거는 뭐냐면 인터넷 연결해주는 통신 장치. 그 밑에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드라이버, 이게 사운드. 그 얘를 만약에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는 소리가 안 나.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안 나게끔 장치가 제거가 되고 나면 그런 영상 관련, 영상에도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요.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런 거는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V3 라이트. 혹시 알약 이런 거 깔려 있나요? 알약? 예. 아니 알집. 알약. 알약은 알약은 제거하세요. 우리는 V3 라이트를 쓰니까는 알약은 제거하시면 되고, 뭐 RC나 R집이나 이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알약이 나쁘고 V3가 좋다가 아니라 센터에서는 V3를 쓰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V3 하나를 쓰는 거고요. 뭐 차후에 우리 그럼 V3 말고 알약을 씁시다 하고 정해주면 알약만 또 쓸 거예요. 백신 같이 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작동이 되면은 메모리만 차지해요. 그러니까는 이것 알약이나 V3는 백신이잖아요, 백신. 백신은 한 가지 프로그램만 쓰시면 좋아요. 두 가지가 사용하면 백신끼리 싸워요. 바이러스가 하나 등장을 하면 두 개가 싸울 거 아닙니까? 서로 잡으려고. 그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기 그 V3 라이트가 안철수 예,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거고요. 돈 내야 된다며요. 아, V3라고 하는 거는 구매용이고요. 네. V3 라이트는 무료고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9.0 현재 나와 있는데 그거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1년 단위로. 1년에 55,000원인가를 내고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쓰던 말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로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고요. 개인이 쓰기에는 불편해요. 돈도 비싸잖아요. 무료도 있는데 굳이 돈 내고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어판의 프로그램 목록 중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건 닫을 거고요. 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삭제하자라는 게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불필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첫째,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을 봤더니 요게 뭔지 저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악성 코드 제거하기 이런 말들을 제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PC 정비 자료실 제일 밑으로 가면 악성 코드 목록이라고 있어요. 자,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여긴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 해놨는데 지금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인터넷 접속 아이콘 이런 거는 지금은 없을 테고요. 아쿠아 플레이어 이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옛날에 엠파스는 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없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뭔지 아시잖아요. 인터넷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가이드 업데이트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악성 코드예요. 그 다음에 카이 for 윈도우즈 시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제어판에 가서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마일리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 마일리지가 있었나? 그래, 마일리지가 100억 점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어디다 쓰는 것도 안 알려주는데. 그리고 내 마일리지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우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사정없이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건 악성 코드예요.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뭐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걸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안철수 씨가 처음에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할 때는 바이러스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바이러스도 있고 웜도 있고 뭐 스파이웨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악성 코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컴퓨터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윈도우 I 서치, 윈도우즈 더블 킷, 더블 포인트, 윈도우즈 드라이브, 뭐 세큐리티 바, 윈도우즈 굿데이 사이드 바, 윈도우즈 넷 크로스 I 드라이브, 뭐 리워드, 사이드 바, 어인스톨 웹 링크. 윈도우즈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 다 가짜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제어판에 가서 보면은요. 자, 윈도우즈란 말이 들어간 게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는 윈도우즈란 말이 들어간 건 없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윈도우즈, 뭐 윈도우즈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윈도우즈는 이런 악성 코드들은요. 가서 보면은 게시자가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목록이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되어 있으면 맞는 말이죠. 그냥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가짜죠, 당연히. 가짜죠. 이름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보고. 게시자가 누구냐? 게시자가. 개발자가 누구냐?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보면 어떤 건 아도베사 거고 어떤 건 안철수 연구소 백신이고 뭐 보안 관련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하나입니다. 뭐 어떤 거는 속도를 저하시키는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의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실제 프로그램 목록하고 한번 볼까요? 실제 프로그램 목록에는 오리지널 목록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악성 코드고요. 이건 악성 코드고 이거는 실제 프로그램이에요. 숫자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INI Safe Web. 이거는 뭐죠? LNL. INI가 아니에요. LNL이에요. LNL. 이거는 대문자 I고 이거는 소문자 L이에요. 이름이 다른 거죠? 예.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만 전혀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악성 코드예요. 그리고 세이프웹 대문자로 가고 얘는 소문자로 쭉 가고 있죠. 그러면 이 INI 세이프웹은 뭐 하는 거냐면은 금융거래할 때 해킹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저희는 우리 강의실에는 그게 안 깔려 있어요. INI 웹이.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에서는 뭐를 금융거래를 안 했다라는 얘기지. 이 컴퓨터로 만약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이게 깔려야 돼요. 깔려야만 인터넷 뱅킹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름만 봐선 모르지. 얼굴만 봐선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잘생겼는데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악성 코드, 악성 그리드 원클릭 삭제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악성 코드 이런 거를 삭제하는 명령인데 지금은 요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걸 굳이 안 써도 상관없더라고요. 예. 대신에 제가 저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은 게 있을 텐데 악성 코드 제거하기 저 위에 보면 악성 코드 제거하기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런 말들이 보여요. 요런 거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를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려고 어느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돈을 주고 사던 뭐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창이 떠요. 근데 보시면 권장 설치라고 돼 있어요. 오픈 탭,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같이 설치된대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설치되면 광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걸 다 빼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는 오케이 다음 누르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얘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는 밑에 설명이 나와요.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겁이 없는지 오케이 하고 막 눌러. 그리고 이제 껐다 키면 컴퓨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광고가 디립다 쏟아지고 허물며 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막 이렇게 막 벗고 나와요. 막 여자들이.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내 컴퓨터 좀 봐달라고. 가서 물어보죠. 아 이런 데를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갔대. 안 들어갔는데 왜 나와? 그렇잖아요. 들어갔으니까 뭐 깔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뭐 성인 사이트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거를 설치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죽어도 안 했대. 그럼 누가 했노? 우렁각 씨가 했나? 그럼 이제 이런 제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때는 제어판에 가서 날짜를 보시면 돼. 날짜 서로 딱 보시면 가장 최근에 설치된 날짜가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랬다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어제부터 그래요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뭐가 깔렸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어제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보시면 되지. 어제 날짜, 그저께 날짜.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걔를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와서 뭐 하나 설치했어요. 오늘 날짜로. 뭐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니까 믿고 쓰는 거고. 예, 이렇게 날짜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어떤 게 작동이 되는지를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 주셔야 컴퓨터가 안전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서치, 뭐 가이드 이런 거, 뭐 포인트 이런 말이 들어간 거는 뭔가 안 좋은 말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예. 툴바 중에는 알툴바, 네이버 툴바, 구글 툴바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근데 그런 툴바를 설치하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편리성은 있는데 대신에. 예.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매치 이런 거. 그 다음에 AD 광고 이런 말 들어간 거. 그런 거는 뭐 두말 없이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 삭제될 프로그램 목록 중에는 또 뭐가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A, B, C, D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보이세요? X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W 윈도우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즈 아까 뭐 사이드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까 여기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는 말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말은 함부로 못 쓰죠. 회사 명칭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윈도우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윈도우즈 인터넷 탑 파인드, 윈도우즈 무비 서치, 윈도우즈 더블 포인터, 윈도우즈 인터넷 툴 뭐 브라우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키워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다 뭐다? 다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수시로 좀 보셔가지고 수시로 보시고 그렇다고 이거를 막 밑줄 쳐가면서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내 프로그램 목록에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보셔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있냐면은요. 36페이지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로 공유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윈도우 8, 윈도우 7에도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에도 그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죠. 근데 본인의 패스워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패스워드를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 컴퓨터 못 켭니다.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불편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으로 로그인하자.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로그인을 해야 돼.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몰라. 그럼 못 킬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컴퓨터에 가서 켜져 있는 컴퓨터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내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뭔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청한 걸 갖고 입력하면 되겠죠. 기계적으로 설정해놓은 패스워드는 기계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모르면 나도 못 키는 건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른다 할지라도 작동되는 컴퓨터에 가서 요청하면 나오고 스마트폰에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꼬이고 느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한다 그래요. 밀고 새로 깔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윈도우를 초기화시키자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화하는 거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파워를 킬 때 전원을 켤 때 무슨 버튼을 같이 눌러요. 동시에. 기기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럼 초기화 화면이 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내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초기화라 그래. 공장 초기화. 근데 윈도우 10에는 이 공장 초기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초기화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이 컴퓨터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사라지겠죠. 그런 기능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거. 자, 4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41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팅을 할 때 부팅. 이제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안에서 점검을 한다 그래서 점검. 이 점검이 뭐냐면 롬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포스트. 그리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삑삑삑 소리를 내고 멈춘다 그랬고 이상이 없으면 뭐 삑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소리 없이 바로 이제 부팅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처음에 샀어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잖아요. 용산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조립을 해왔으니까 윈도우를 안 깔아놨잖아요. 그럼 전원을 딱 켜면 점검을 해봤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부팅을 하려고 봤더니 컴퓨터에 윈도우가 없으니까 부팅을 못합니다 라고 화면에 뜨죠. 그럼 고장이 아니죠? 뭐 하면 돼? 윈도우 설치하면 되는 거죠. 윈도우를 설치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립을 할 때 윈도우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조립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안 됩니다 고객님. 그래요. 왜요? 고객님이 윈도우를 사시면 대신 제가 설치해 드릴 수는 있지만 윈도우를 그냥 설치하는 거는 프로그램 저작권법에 의해서 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나 안 해요. 그럼 옆 가게를 가죠. 여기는 윈도우 깔아줍니까? 아니요. 에이씨. 또 다른 가게를 가요. 거기도 안 깔아준다 그러죠. 그럼 천성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립을 해오든지 에이 삼성 거 사야지. 삼성 거 사면 윈도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거는 윈도우가 들어있는데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삼성 게 비싼 겁니다. LG나 이런 게.
근데 삼성 컴퓨터도 윈도우가 안 들어있는 삼성 컴퓨터도 있어요. 기계만 파는 거. 그러면 그거는 싸요. 그걸 사가지고 내가 윈도우를 사서 쓰든지 야매로 깔아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조립 제품처럼. 삼성도 조립 제품을 파는 거죠. 자기네 거로. 근데 이제 부팅을 윈도우를 다시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포토샵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끼고 싶은 거라.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하드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리고 전원을 딱 켰더니 삑삑삑삑 거리고 뭐 화면에 뭐가 뜨긴 떴는데 윈도우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합을 잘못한 거든지 뚜껑을 열고 뭐 하다가 뭐가 접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그 팩스 모뎀을 쓰거든요. 팩스 모뎀은 뭐냐면 컴퓨터에서 모뎀을 팩스를 보낼 때 쓰는 그런 장치예요. 근데 이게 잘 썼었어요. 잘 썼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컴퓨터 부팅이 안 돼요. 부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10번 켜면 한 3번 정도 성공을 하고 7번 정도는 실패를 해요.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일 좋은 거는 다 뜯어놓고 하나씩 결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 모뎀을 먼저 뺐어요. 그래서 켜봤더니 휙 부팅이 되는 거야. 다시 팩스 모뎀을 꽂았어요. 그 부팅을 켜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야. 원인이 발견된 거죠? 그로부터 팩스 모뎀을 빼놓고 써요. 근데 불편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한글 2007이나 2010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팩스를 보낼 때 우리 어떻게 보냅니까? 프린터로 인쇄해서 팩스에다 집어넣잖아요. 저는 한글 2010에서 직접 팩스로 보내요. 그게 뭐냐면 한글 2007이나 2010에 글을 쓰고 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글을 썼잖아요. 이렇게요. 그 파일에 가서 보내기가 있어요. 보내기. 근데 여기 보내기 가면 팩스로 보내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인쇄로 가볼까요? 팩스라고 있죠. 인쇄 팩스가 있잖아요. 그럼 인쇄 변경을 걸잖아요. 그럼 지금은 팩스가 안 달려 있으니까 못 보내겠지만 저는 팩스가 있으니까는 컴퓨터 화면에 뭐라고 뜨냐? 상대편 전화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떠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전화번호 입력하겠죠. 상대편 팩스 번호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02에 뭐 1, 2, 3, 4, 5, 6, 7, 8 쓰고 나면 그걸로 찌르륵 하고 신호가 가고 팩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한테 팩스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럼 이제 컴퓨터를 켜놓으면 팩스를 받아줘요. 제 컴퓨터가. 그런데 얘가 불량이 났는지 뭔지 윈도우가 뭐가 안 맞는지 얘가 꽂혀 있으니까 자꾸만 부팅이 안 되는 거라. 지금은 빼놨어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원인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제가 입에서 컴퓨터 킬 때마다 욕이 나오는 거야. 중고 제품을 샀는데 중고 제품을 거지 같은 걸 팔았는지 이런 걸 내가 잘못 샀는지 하고 투덜거렸던 거예요. 원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애꿎은 사람을 1년 동안 제가 씹었던 거죠. 판매자. 그 사람은 오래 살 거예요. 저한테. 이유 없이 1년간 욕 먹었으니까. 네. 기계를 그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전원을 켰는데 윈도우 바탕화면이 안 나오고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자 4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는 주로 하드웨어적 불량이 많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결함 불량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팩스 모뎀이 불량 난 게 아니라 뭐가 어긋나서 그런 것 뿐이겠지 기계 고장 난 건 아니니까.
그럼 주로 부팅이 안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나 이거에 의해서 부팅형이 깨진 거예요. 여기 몇 번 자리더라? 16번 자리인가? 16번 자리. 예, 그 중간에 있는 거. 그게 수업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안전 모드로도 안 들어가. 안전 모드도 못 들어가면 깨진 거예요. 전원을 켰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점검 모드로 갈 거냐, 무슨 모드로 갈 거냐 자꾸만 떠요. 그래서 안전 모드로 들어갔는데 뱉어내더라고. 자꾸만 또 껐다 켜지고.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윈도우를. 지금은 잘 돌아갈 겁니다. 그거는 기계적 결함이 아니에요. 윈도우가 뭐 잘못된 거예요. 수감자가 여기 교육생이 뭔가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겠지. 자, 책에 보면은 부팅하는 방법, 뭐 순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굳이 뭐 우리가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45쪽에 나온 메시지는 좀 보셔야 돼요. 컴퓨터에 전원을 딱 켰는데 윈도우가 안 넘어가. 대신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 시모스 배터리 로우 이런 거. 그럼 뭐야 이거는? 건전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 배터리가. 그럼 교체해 줘야 되고. 뭐 시모스 배터리 has failed. 뭐 디스플레이 타입 wrong. 시모스 데이트 타임 not set. 그냥 컴퓨터 안에 날짜와 시간이 돌아가는데 건전지가 방전이 되면은 날짜와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생산됐던 날짜, 그 날짜로 돌아가거든요. 그 건전지는 충전이 항상 되는 거예요? 충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전되는 게 아니라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몇 년간? 5년간 갑니다. 그냥 5년 넘은 전원을 뽑고 코드를 뽑고 컴퓨터를 한 번도 안 쓰고 5년이 가면은 건전지가 우리 전자시계 건전지처럼 방전이 되는 거예요. 날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컴퓨터를 킨다고 보면은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쓰면은 만약 12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은 컴퓨터 전원을 켜고 쓰고 그때는 전기가 작동이 되고 날짜가. 네. 시스템 종료를 하면은 전기가 차단됐으니까 건전지가 작동이 된다면 10년간 건전지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10년간. 5년은 전기, 5년은 배터리.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가 날짜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런 건전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오래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배터리가 너무 저렴한 걸 사서. 그러니까 건전지 하나에 보통 한 2, 3천 원 해요. 오리지널은 비싸요. 그런 거는 5년 가는 거고요. 500원짜리 이런 거는 얼마 못 가요. 10년 가는 거나 1년 가는 거나 가격이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오래 가는 건 비싸요. 오래 가는 건 비싸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관련해서 뭐 하드디스크 오류 관련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떠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키보드를 꽂지 않으면 안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키보드. 요즘 대부분 USB 방식이잖아요. USB 방식으로 꽂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 위에 동그랗게 꽂는 거 PS2라고 하는 거. 근데 USB 키보드도 안 꽂혀 있고 PS2 키보드도 안 꽂혀 있고 키보드가 하나도 안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안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되질 않고 오류 발생이 있답니다. 그때는 이제 키보드를 꽂아놓고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윈도우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경우. 이제 컴퓨터를 조립해서 오면 윈도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메시지들이 떠요. 거기에. 뭐 boot mgr is missing 이렇게. boot 뭐 어쩌고저쩌고 press ctrl alt delete to restart. 뭐 NT LDR is missing.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아하, 윈도우가 안 깔려 있구나. 윈도우가 깔렸는데 오류가 나면은 윈도우 창이 뜨긴 뜨다가 멈춰버려요. 근데 아예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다. 윈도우만 설치해 주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은 그 삑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상이 없다. 그럼 삑.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뭐 삑삑삑 그런다 그랬잖아요.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삑 그러면 정상 이런 얘기라 그랬어요. 근데 삑삑 삑삑 2번씩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3번씩 날 때도 있고 10번씩 날 수도 있고 11번씩 날 수도 있어요.
삑삑삑삑삑삑삑삑 11번 나고 가만히 있다가 또 삑삑삑삑 그럼 세봐야 돼. 삑삑이가 몇 번 나왔는지. 5번 나왔어. 그럼 뭐예요? CPU 오류. 6번 났어. 키보드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아. 7번 났어. CPU 인터럽트 오류. CPU가 손상된 경우야. CPU는 참고로 3년간 무상 서비스가 됩니다. CPU는 AS를 못해요.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CPU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구매한 데다가 얘기하면은 3년 이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CPU는 국제적인 정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프로그램을 하나 또 설치해 볼 겁니다.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볼 거니까는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 볼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설치할 거는요. 웹브라우저 종류의 하나인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설치할 겁니다. 자, 일단 제 홈페이지로 가시고요. 프로그램 자료실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제 홈페이지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꼭대기 공지사항에 웹브라우저 모음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가보세요. 그럼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5가지가 메이저 프로그램입니다. 사파리는 애플에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고요. 굳이 우리는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거하고 크롬 이 2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건 안 쓸 겁니다. 자, 크롬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크롬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뜨니까 안 되고 요거 링크,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사이트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밑에 크롬이 깔려 있어요. 크롬이 깔려 있는데 한번 더 설치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크롬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요렇게 뜨는데 빼세요.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해버리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 크롬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으면 크롬 화면이 뜨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건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기본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밑에 뭐 통계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동의 및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설치가 뭐 실행이라고 나오나요? 실행 저장 취소 나오나요? 다운로드 중 2분 나오고. 자, 저는 밑에 이제 크롬 셋업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실행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크롬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아까 검색을 따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컴퓨터에 집에서 한다고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제 홈페이지에 가서 아까 웹브라우저를 들어가면 크롬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설치가 돼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예요.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더 해보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도 이상 없이 설치가 됩니다. 그 자동 업데이트 다 해주고요. 얘가 알아서.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웹브라우저라는 말은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화면. 근데 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B라는 프로그램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크롬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인터넷
화면도 있어요. 꼭 크롬으로만 작동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크롬으로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크롬으로 접속하면 홈페이지가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됩니다. 이상 없어요.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하잖아요. 학기 초에 되면. 그때는 크롬으로 접속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수강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크롬 화면에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크롬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크롬이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화면이 단순해요. 화면이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잘 돌아가요. 자, 설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 책을 좀 보면은요, 전원이 켜지지 않는 PC 살리기라는 말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다 뜯어놓고 다시 조립합시다 그랬잖아요. 다시 조립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를 하다 보면 덜컹거려 가지고 접촉이 좀 느슨해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51페이지 보면은 지우개로 빡빡 지우는 장면이 나와요. 컴퓨터 회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설치되는 사이에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한번 볼게요. 컴퓨터에 보면은 이 회로들이 있잖아요. 회로들, 이런 회로들이 메모리예요. 이런 메모리 회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메인보드라고 하는, 마더보드라고도 합니다. 마더보드, 엄마 품 이런 뜻으로 마더보드라는 곳에 이런 이런 회로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요렇게 금속 단자가 있어요. 이건 순금입니다. 이거 순금이에요. 순금. 금 몇기가 아니라 순금을 입히는 겁니다. 왜냐면 금이 굉장히 접속이 빨라요. 동이나 은에 비해서 금이 전기를 가장 빨리 전달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식이 돼요. 금도 녹슨다고. 근데 부식이 됐는지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얘를 빼서 지우개로 이 면을 닦는 거예요. 그게 지금 51페이지 그림이에요. 제일 밑에 그림. 이렇게 지우개로 빡빡 닦아서 꽂으면 여지없이 다 연결이 돼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거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놨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제 컴퓨터에서 꽂으면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공기 중에 부식이 된 거라, 그 금속 단자 이 부분이, 그 금 여기가. 그럼 얘를 지우개로 닦으면 지우개 성분에 의해서 고기가 뺏겨지거든요. 예, 지저분한 면이 뺏겨지거든요. 그리고 뭐 손으로 입김으로 불든지 아니면 뭐 지우개 같은 털이개 같은 거로, 솔 같은 거로 털어내주고 꽂으면 이상 없이 다 작동이 돼요. 저도 물건을 새로 샀는데, 중고 제품을 샀는데 꽂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난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꽂아 보더라고. 작동이 안 되죠. 지우개를 빡빡 닦아요. 그리고 꽂았더니 작동이 되는 거야. 속으로 아유, 저렇게 쉬운 걸 왜 내가 까먹었지? 나도 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용산을 갔잖아요. 차비가, 시간이 낭비가 됐잖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건데. 근데 중고 제품을 샀으니까 새 제품이라면 이상이 없겠지만 혹시 애들이 불량을 나한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갖고 간 건데, 걔네들도, 그 사람들도, 걔네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판매자들도 다 검사한 후에 팔거든요. 고장난 걸 팔지는 않아요. 절대로. 고장난 거 팔았다가는 그 욕을 감당을 못합니다. 요즘 네티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렇게 해서만 해주면 전혀 이상 없이 되는 거고요. 설치가 다 됐다고 저는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설치할 때 혹시나 그 구글 툴바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요? 구글 툴바 이런 말이 없습니까? 뭐를 같이 설치가 다 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 무슨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건 없고요, 선생님. 예. 조그맣게 구글 창이 열렸어요, 밑으로요. 예. 자, 그러면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은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창이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인데 저 오른쪽 끝에가 톱니바퀴, 별표, 집 모양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창이고요. 크롬은 어떻게 생겼냐면 크롬은 저 위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가 있어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요 굉장히 신바람 납니다. 빨라요. 네이버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빠르고 다 빨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크롬으로 사용을 합니다. 크롬. 익스플로러는 지우시면 안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우는 게 아니라 윈도우 안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쓰시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크롬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 강의실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는 크롬을 쓰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팀들은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거든요. 지우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선생님 예. 크롬이 안 뜨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구글이 떴는데요. 크롬이라는 건 브라우저 이름이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는 아, 구글이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크롬이란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구글이 뜨는 예, 거. 구글이란 사인 뜨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 주소창에다가 예. 여기에 이제 구글이 뜬 거잖아요. 이렇게 구글이 뜬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네이버 치면 되죠. 네이버 치면은 네이버가 열리겠죠. 구글에서 네이버가 열리는 예, 거. 예, 예. 아니 이거 크롬에 로그인하면 모든 그 로그인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여기에 로그인 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딘가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해 놓은 거 저도 크롬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로그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도 로그인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도 이런 거랑 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구글에 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연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굳이 연동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저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럼 불편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나중에 아웃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네.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도 환경이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크롬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예. 모바일용은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스마트폰에도 보면 구글이라고 있잖아요. 구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구글은 그냥 우리가 인터넷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무슨 창이 열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이 열려요. 처음에 삼성전자 컴퓨터 사면 삼성전자가 열리고 주연테크 컴퓨터 사면 주연테크 창이 열립니다. 인터넷 실행하면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빙 사이트가 열려요. 근데 크롬은 구글이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프로그램, 구글 사이트가 열리는 것 뿐입니다.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검색창에다가 요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뭐 네이버를 가든 뭐를 가든 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네이버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네이버 검색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검색된 게 보이죠. 이렇게 네이버도 보이고 뭐도 다 보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글 크롬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접속을 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럼 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것도 알려드리고 거기 또 즐겨찾기에다 등록하는 방법, 아예 고정시키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자, 53페이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장치들 중에서 어때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새기려고 하는데 그 도장집 사장님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거기는 도장을 손으로 깎는 게 아니라 기계로 깎는 거예요. 기계로. 기계가 있는데 기계 고장 났어요 그랬더니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요. 그래 옳다거나 그럼 제가 좀 봐도 되나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 볼 마우스 구슬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뚜껑이 이제 열리잖아요. 구슬이 안 빠지는 거야. 먼지가 껴가지고. 안에 보면은 축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X, Y, Z 축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굴리면 축이 돌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이물질이 껴가지고 축에 구슬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조각칼 같은 거를 달라 그래서 그 먼지를 싹 제거했어요. 뺏긴 거를.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도장을 하나 새길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 아저씨는 일을 못 했었는데 저로 인해서 이제 다시 사업을 이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 그러니까 마우스 불량인지 컴퓨터 불량인지 이걸 모르셨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에는 요즘 볼 마우스 갖고 다 광마우스잖아요. 광마우스. 근데 광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실래요? 마우스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 마우스를 뒤집어 보시면 마우스 여기 모양새가 위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위에 조그만 거 2개, 강아지 앞발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뒤에도 뭐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얘가 뭐냐면 살짝 공중에 띄워요. 마우스를 표면에서 살짝 띄워요. 이 스펀지를 띄우고 작동시키면 작동 안 됩니다. 이 스펀지를 띄우면은 이거 뜯어내면은요 표면이랑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센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좀 약간 보들보들하고 미끌미끌하잖아요. 얘가 바닥에서 잘 움직여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밑에 거 큰 거 있잖아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이 자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운데가 동그란 게 뭐가 잡힐 거예요. 그게 뜯어내면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를 풀러서 얘를 분해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그럼 이제 나사를 뜯고 나서 조립을 하고 다시 하고 나면 이 스펀지가 이게 패드가 잘 안 붙어요. 그럼 양면 테이프 같은 걸 붙이거나 하는데 저는 얘를 다 뜯어내 버리고요. 여기다가 그 비닐 장판 같은 거 있죠. 요 정도 두께 되는 거를 모양대로 오려 붙여갖고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더 미끌미끌하잖아요. 잘 움직이죠. 높이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제가 쓰는 마우스는 한 10년 넘게 썼는데 이 마우스가 여기가 다 달았어요. 버튼이 이렇게 파여가지고요. 그리고 안에 마우스 보면 안에 이렇게 핀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달아가지고 안 눌려져요. 하도 두들겼더니. 그래서 그것도 다 그 순간 접착제 같은 걸 이용해서 뭐를 하나 덧대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구두 뒷굽 갈듯이 그렇게 고쳐가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새 마우스를 샀는데 여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좋더라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마우스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불량이 아니면.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무선 마우스는요. 문제가 생기면 에이스를 해주고 무상으로 교환을 해줘요. 유선 마우스는 안 해줘도 무선 마우스는 해줍니다. 무선 장치 있잖아요.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들은 세트로 돼 있는 경우 그런 거는 마우스 고장 났어도 키보드도 같이 가져가세요. 만약에 키보드 고장 나면 마우스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 저는 모르고 세트인데 마우스가 불량이라서 마우스만 가져갔더니 단종된 제품이라고 똑같은 걸 못 바꿔주고요. 새 제품을 다 줬는데 마우스는 키보드는 집에 있고 마우스만 새 제품을 또 받았으니까 동글을 2개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용 마우스용 2개를 꽂아야 되니까 USB 단자 2개를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더라고. 그냥 통째로 다 가져왔으면 세트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데 바꿔줘요. 새 제품으로. 참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메인보드 이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메인보드. 그 메인보드가 왜 이상이 생기느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CPU 소켓이 있어요.
CPU 소켓 좀 보여드리면 우리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 큰 판이 있단 말이에요. 기판이 있는데 이런 기판이 있단 말이에요. 기판. 이런 기판이 있는데 기판에 보면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CPU 자리예요. CPU.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메모리를 꽂는 자리인데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자리 여기가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고 그런데 요 CPU 소켓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리비가 들어가다 안 들어가다를 떠나서 수리를 해봤자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중고 제품이니까 제가 쓰던 거 중고 제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얘를 사세요. 중고로. 근데 이 메인보드가 바뀌잖아요. 메인보드 중에 어디 밑에 보면 칩셋이 있어요. 칩셋. 여기 지금 이렇게 방열판이 붙어 있는데 칩셋인데 칩셋의 모델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거 H110 이거. 근데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깔아서 썼었잖아요. 근데 이 칩셋이 바뀌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돼.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 얘를 꺼내다가 주연테크 컴퓨터에다 꽂으면 윈도우가 안 돌아가요. 왜? 이 칩셋이 다르거든요. 제조회사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지금 수리를 맡기는 이 메인보드랑 같은 칩셋을 쓰는 거로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외관은 틀릴지라도 칩셋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2만원 주고 사왔어요. 칩셋을. 저기 메인보드를. 수리비도 10,000원 들어가는데 2만원 들어가요. 수리비가. 근데 중고 제품으로 그냥 똑같은 기판을 2만원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품을 다시 꽂아갖고 키니까 윈도우 잘 돌아가죠. 중고 제품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기존의 CPU나 그런 거 다 제 거 쓴 거 있었으니까 다시 꽂으면 되는 거고. 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렇죠. 난감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보세요. 일단은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의뢰를 하시면 되겠고 모르시면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가서 방문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나름 진단해보고 이거는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계를 조립하거나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계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기계는 볼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CPUG 프로그램 사용해서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환경 CPUG 안 했나요 우리? 했었죠?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하셨나? 어제 꿀을 드셨나? 왜 가만히 계시지? 자,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거기 백패널이 보이죠? 백패널 보이세요? 백패널. 뒷면. 예, 메인보드 뒷면을 보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는 보세요. 8만원짜리 있고 21만원짜리가 있어요. 6만원짜리도 있고요. 9만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다 다르죠. 근데 메인보드가요. 비싼 건 얼마나 비싼가 한번 볼까요? 195만원이에요. 메인보드만. 한 세트가 아니라 메인보드 판만. 그러면 싼 거는 이거 중고 10,000원. 아까 저 2만원 주고 사왔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요즘 신상들은 한 8, 9만원 정도 이렇게 사면 되는데 요건 좀 비싼 거예요. 21만원짜리니까 비싼 건데 뒷면을 좀 볼게요. 짠짜라짠. 여기 보이네. 여기 뒤에 보이는데 좀 더 내려가면 있을려나? 없나? 여기에 이 그림을 전상 봐야 되겠네요.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인데 확대한 그림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뭐 USB 3.0 2개, 인텔 랜, USB 3.1 타입 2개, 8채널 오디오, PCI 익스프레스 3.0 3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책에는 보니까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거, 보라색으로 된 동그란 거 그림 보이세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동그란 거, 작은 거, 또 회색, 검정색으로 된 네모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회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 네모난 거는 광출력 단자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있고, 뭐 분홍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회색, 검정색으로 되는 거 있어요. 이게 광출력 단자라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홈시어터나 이거를 광으로 보내는 거예요. 광단자예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책에 있는 거는 빨간색 단자가 보이네요. 빨간색 단자가 보이고 빨간 것도 2개, 그 다음에 밑에는 좀 널쩍하게 되어 있는 또 빨간 게 또 하나 있고 또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USB 단자가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메인보드 이름이 박격포래. 뭐 군용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PS2, 이건 USB 3.0, USB 2.0, USB 3.1, 동그랗게 돼 있어, 동그랗게. 우리 책에는 3.1은 없어요. 3.0은 있어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이거는 DVI.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메인보드는 아까 뭐 20만원 넘어가는 그런 메인보드들은 그런 게 좀 많은 거예요. 기능이 많은 거고요. 저렴한 거, 아까 뭐 7만원, 6만원짜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볼까요? 아까 62,000원짜리도 있는데 나쁜 게 아니라 저렴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싸게 샀다. 싸게 산 게 아니라 원래 저렴한 걸 사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뭐가 저렴한 거냐? 기본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요거 USB 3.1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은 USB 3.1인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넓적한 거, 동그란 거.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없으니까 내가 사서 달아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러면 젠더를 사서 꽂아야 되니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거 안 쓸 거야? 그럼 뭐하러 비싼 거 사? 아예 없는 걸 사도 되잖아. 그럼 저렴한 걸 사는 거고. 기본적으로 USB 3.0, 2.0,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3개고 얘는 6개고. 그 6개가 하는 일을 3개가 또 나눠서 해요. 근데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5.1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를 연결한 단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서가 제공이 되니까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보고 하는 거고. 얘는 모니터 단자가 2개가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2대를 연결해 쓸 수가 있고, 얘는 아날로그랑 디지털 2개가 돼 있고, 얘는 일반 디지털하고 HDMI 디지털하고 2가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애들은 아까 여기 이런 거 20만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또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 잠깐 본다면은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그래픽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얘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 꽂는 거 여기 하나, 여기 2개. 2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4개. 얘는 메모리 꽂을 수 있는 자리가 2개. 그러니까 4개짜리가 좋아요. 군용처럼 이렇게 생겼네. 디지털 무늬로. 그 다음에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자, 여기 잠깐 보면은 USB 3.0이 4개 여기 단자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HDMI 단자 있고 이거는 3.1이 또 2개가 있고 뭐 종류별로 USB 3.1도 종류가 여러 가지 C형, A형, 3.0은 4개 모니터 단자는 하나밖에 없네요. 모니터 단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약간 좀 다르네요. 그렇죠. USB 2.0은 또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이 안에가 보시면 그래픽카드 닫을 수 있는 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인보드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메모리 꽂는 데가 특이하게 되어 있네.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잠깐 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그럼 하나, 둘, 3개인데 메모리 꽂는 데가 3개예요. 그럼 8기가짜리 2개를 꽂으면 16기가. 그러면 2배로 빨라지고 8기가짜리 3개를 꽂으면 24기가 3배로 빨라지고. 메모리 똑같은 거를 꽂으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메모리 꽂는 데가 4개인데 2개를 꽂으면 2배로 늘어나고 4개를 꽂아도 2배로 늘어나고. 근데 얘는 1개를 꽂으면 1배, 2개를 꽂으면 2배, 3개를 꽂으면 3배속으로. 좀 특이한 경우죠. 그렇죠?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기능들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많이 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 당시 때로 봤을 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USB 2.0 A 타입, 뭐 B 타입, 3.0 A 타입, B 타입, 그 다음에 뭐 C 타입, 뭐 이런 것들 보이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2.0 타입 B 있어요. B 잭. 그건 어디서 보셨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디서 보셨죠? 일반적인 USB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 모델은 어디서 보셨나요? 요런 모델은 어디서 보셨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생긴 거 어디에 있어요? 프린터 몸통에. 프린터나 스캐너 몸통에 얘를 꽂죠. 그리고 옛날 오래된 디칸을 이렇게 꽂았어요. 그 다음에 요건 C형이라 그래. C형. 이건 어디서 있나요? 갤럭시 노트 7이 이거로 돼 있었는데 다 이제 회수해 가니까 갤럭시 노트 7이 이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C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메인보드에 보니까는 아까 C 타입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여기 동그란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책에도 보면 거기에 B형인지 A형인지 이런 거. C형은 그림이 없네. 자,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에는 뭐 장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데 굳이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보면은 외장하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외장하드 쓰시는 거 있나요 혹시요? 근데 외장하드는 여기서 갖고 다니는 외장하드는 노트북용 외장하드를 말하는 겁니다. 데스크탑용 외장하드는 전기줄을 갖고 다녀야 돼요. USB 케이블로는 인식이 안 됩니다. 전력이 딸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 노트북용 외장하드는 오래된 거라다 보니까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로 꽂으면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55쪽 그림. 55쪽에 보면 이걸 Y자형이라 그래요. Y자형. 한쪽에는 하나고 한쪽에는 2개죠?
그래서 이 한쪽 자리는 외장 하드에다 꽂는 거고요. 두 개짜리의 그 굵은 쪽이 이제 컴퓨터에다 꽂는 건데, 그렇게 꽂았더니 인식이 안 돼. 그러면 그 두 개짜리 중에 얇은 거 걔를 하나 더 꽂으면 전력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꽂아도 되면 그대로 외장 하드가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얇은 거 두 개 중에 얇은 거 하나를 마저 꽂으면 보조 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쪽에 두 줄짜리의 굵은 쪽에 보면 이제 USB 케이블에 있는 전력과 데이터를 받는 거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USB 케이블은 데이터 신호를 받기도 하고 전력을 받기도 해요. 여기서 네 가닥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이 약하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조 전력을 받으라고 그 얇은 선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게 Y자형이에요. Y자형. 근데 요즘은 이런 케이블을 안 주더라고. 그냥 일자 케이블을 주지. 일자 케이블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데나 꽂아도 다 인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 사용 끝나고 나서 분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 제거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급하면 그냥 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막 작동되고 있을 때 빼시면 고장이 납니다. 근데 안전 제거를 명령을 걸었더니 안전 제거가 안 됩니다 라고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건 작동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복사가 끝났어. 그 붙여넣기 창이 닫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업하고 있어요. 그때 훅 빼면 안 돼요. 그때는 안전 제거를 하고, 안전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붙여놨어, 한 몇 분 지났어, 그러면 이제 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USB 메모리를 좀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안에서 명령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편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뺐다 꼈다 하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꼭 안전제거 명령을 걸어야만이 되는, 안전제거를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전원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북용 외장 하드 말고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는 아답터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220V를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피도 크고,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는요 우리 교재보다 좀 작아요.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이 책에, 우리 책에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커요. 이걸 들고 다니려면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장 하드가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전깃줄 말아서 갖고 다녔잖아요. 아답터. 그러니까 노트북용 외장 하드는 가방에 휴대용으로 쓰시고,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는 가정에서 컴퓨터 옆에다 놓고 필요할 때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은 거고. 예, 그걸 들고 다니기엔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외장 하드는 USB 메모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외장 하드 1테라짜리 1000기가짜리는 한 7, 8만 원이면 사요. 8, 9만 원이면 사는데, USB 메모리는 비싸잖아요. USB 메모리는 뭐 32기가짜리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장 하드는 굳이 들고 다니는 용도는 쓰지 않아도 될 거라면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를 사서 쓰는 게 낫고, 그게 훨씬 빠르니까. 저도 노트북인 경우에 네, CD롬이 없죠. 분리돼가지고 외장 노트북, 외장 CD롬이 있죠. 그거를 그것도 외장 외장 ODD. 예, 예. 그건 하드 디스크를 케이스에다 담아서 갖고 다니는 게 외장 하드고, 본래 하드 디스크나 DVD, CD롬은 안에다 집어넣고 쓰는 건데, 이동식으로 쓰기 위해서 케이스를 별도로 만들고 연결하기 쉽게끔 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용 하드를 알맹이를 따로 사고 케이스를 따로 사서 결합을 시켜도 되고,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셔도 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완제품으로 된 걸 사는 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케이스 따로 있고 알맹이 따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결합해서 쓰거든요. 주로 들고 다니는 용도로는 안 쓰니까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는 건 USB 메모리 갖고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장 하드를 사실 거라면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외장 하드 말고 외장 SSD 얘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외장 하드를 사시면 용량이 뭐 1TB, 2TB 이런 걸 쓰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 1TB 같은 경우가 한 7, 8만 원, 2TB 같은 게 한 1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거 다 쓰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 말고 256기가짜리 SSD를 사시는 거예요. SSD. 외장 SSD. 그러면요, 외장 하드하고 외장 SSD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속도가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 하드디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SSD하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인데 하드는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용량은 늘어날지 몰라도요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내는 숙제도 있지만 제조 회사에서도 숙제예요. 이게 당면한 과제라는 거지. 왜? 하드 디스크는 부피도 많이 차지해요. 철판이 들어가 있어서 무겁기도 하고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근데 빨라지는 건 더 이상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용량만 늘릴 수 있는 용량만. 근데 SSD는 무궁무진하게 빨라져요. 용량도 늘어나고요. 근데 무게가요 60g이에요. 용량 큰 거 한 70g 정도. 70g이면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지금 하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SSD는요 크기가 우리 명암 있죠, 명암. 네. 명암 크기만 해요. 두께는 우리 USB 메모리 그 정도 두께.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얇고요. 그거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 질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외장 하드, 외장 SS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128GB 74,000원. 이거는 400 용량이 128기가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거 삼성전자 거는 250기가가 113만 3천원인데 용량 면에서는 1테라가 41만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만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승부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 외장 하드는 빠른 속도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SSD가 가장 빨라요. 근데 SSD도요 길쭉한 SSD도 있고요 명암 사이즈만한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예. 외장 하드처럼 USB 메모리처럼 이렇게 USB 메모리인데 좀 크게 생긴 것처럼 생기는 SSD 외장 SSD도 있고요.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외장 하드처럼 쓰는 것도 있는데 첫째 내가 얘를 들었나 안 들었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가볍다. 선생님, 그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명암 크기를 그러니까 두께는 좀 더 두껍고 크기는 고만하다고. 크기는. 그러니까 USB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두께는 돼요. 두께는 돼요. 근데 크기는 명암 사이즈만 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볍고 작고 빠르고. 저는 외장 SSD는 안 샀고요. 그냥 SSD를 사서 하드 대신에 쓰거든요.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512GB짜리를 샀어요. 한 20만원 주고. 그럼 20만원이면 사실은 뭐 한 3테라, 4테라짜리 쓰는 건데 어차피 집에는 용량 큰 외장 하드는 있으니까는 빠른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제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샤워하고 오면 그때 바탕화면이 열려요. 근데 그걸 SSD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전원을 켜면 부팅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열렸네? 바로 열려요.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뱅이였는데 지금은 슉 이렇게 온다 이거지. 느껴요. 몸으로 느껴요. 시각적으로 보여요. 부팅되는 게. 데스크탑에 꽂지 않고 그냥 머리 안에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USB로 하나 딱 해서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에다 탑재해서 쓰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많이 예. 쓰고 너무 늦었구나. 윈도우 10은 그게 가능해요. 외장 하드에다가 윈도우 10을 깔아가지고 직접 쓰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 7은 그게 안 되고요. 예, 안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 거고. SSD의 풀네임은 뭡니까? Solid State Drive. 예, 그러니까 SSD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SS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Solid State Drive라고 돼서 예, 굉장히. 근데 Solid State Disk라는 말 썼는데 디스크는 본래 둥그런 판을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둥그런 판이 안 돼 있고 반도체 칩이 들어 있는 겁니다. Solid State Drive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여러분 숙제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와이다이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우리 집에 있는 디지털 TV가 와이다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무선 디스플레이 방식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알려드릴게요. 무선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와이다이입니다.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일반 데스크탑은 지원 안 해요. 100이면 100 안 할 겁니다. 노트북 쓰시는 분 있잖아요. 노트북에 와이다이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근데 와이다이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은 아마도 비쌀 거예요. 참고적으로 스마트폰은 다 와이다이가 돼요. 근데 어디 가서 설정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내 스마트폰에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세요. 예. 응? 내 PC예요? 아, 일반 데스크탑은 와이다이가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100이면 100 안 한다 그랬잖아요. 노트북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아냐면요. 노트북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노트북을 구매하셨을 때 설명서를 줬을 거란 말이야. 삼성이나 LG나 뭐 휴레패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제조 모델, 내가 사용하는 모델에 맞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보세요. 와이다이가 기능을 지원하는지. 우리 애는 노트북을 샀을 때 와이다이가 안 되는 거로 샀어요. 제가 알고 샀어요. 예. 왜냐면 저희 집 TV가 안 돼요. 와이다이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새로 바꿨을 때 와이다이가 되면은 그때 새로 노트북을 샀을 때는 와이다이가 지원이 되는 거로 하든지 하겠죠. 근데 거의 안 하더라고. 와이다이가 안 되는 거를 쓰더라고. 그리고 표시도 잘 안 돼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냥 내가 그냥 듣고 배운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도 한번 다 뒤집어 보라고 하는 거지.